예, 강제동원 배상과 사도탄광 세계유산 등재 문제와 관련된 제 콜로퀴움을 이곳 본청 영상 회의실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방송들이 와 계십니다. 국회 방송도 와 있고요. EBS에서도 와 있고 또 여러 유튜브 방송국에서도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현장에 계시지 않은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현장에 있는 것과 똑같은 마음으로 같이 시청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 토론회 그 사회를 맡은 한신대학교의 교수 김준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편하게 좀 이야기를 하자면은 아까 그 시작 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오늘 행사를 위해서 어제 머리 염색도 하고 머리도 좀 자르고 갔습니다. 예, 좀 편하게 하려고 말씀드렸고요. 조금 있다가 오늘 토론회 기반해 주신 그 안민석 의원님 같이 아마 참석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인사하겠습니다. 들어오고 계시나요? 예. 자, 그러면 오늘 안민석 의원님 조금 늦게 들어오시니까 그냥 바로바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익표 국회의원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이십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에 정말 그 모든 것들을 다 훌훌 털어버리시게 된 정말 제가 눈물이 다 흘렸습니다. 윤미향 의원님, 수원이시는데 우리 수원 같은 시민으로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늘 함께하는 마음으로 다시 격려합니다. 네, 가장 개혁적인 여성 의원이라고 평가받고 계시죠. 우리 양정숙 의원님, 보이시겠지만 주간 같이 하고 계십니다. 가장 껄끄러워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용기 있게 나서신 분들이고요. 그래서 우리 세 분 의원님, 우리 안민석 의원님 지금 이제 도착하고 계십니다. 예. 오늘 그 행사를 이제 기획하고 주관하신 우리 안민석 의원님 오셨습니다. 우리 여기 순서대로 말씀 좀 들어보고요. 바로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민석 의원님부터 먼저 말씀 좀 해주시죠. 먼저 팩트체크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행사를 기획한 건 아니고 지금 사회를 보고 계시는 김준혁 교수님께서 저에게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이거 국회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국회의원들 밥값 좀 해라. 저에게 이제 실제 제안을 주셔서 또 탁월한 수도권 내리오선이 수용을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드리고요. 사실 사도광산이 부끄럽고 슬픈 역사의 한 단면인데 이것을 일본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할 만큼 자랑스럽게 일본은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용납될 수가 없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특히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이 문제를 너무나 좀 관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역사에 대해 가지고는 일천하지만 그래도 저라도 좀 나서서 뜻 있는 동료 의원들과 뜻을 모아서 일본의 이 말도 안 되는 유네스코 등재 추진을 막아야 되겠다 그렇게 나섰는데 마침 홍익표 문체위원장님께서 뜻을 같이 하셔서 아주 번개의 속도로 국회 촉구 결의안을 어제 통과됐죠. 문체에서 어제 통과되고 내일 이제 본회에서 이제 통과됩니다. 홍익표 문체위원장님께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저희 유감입니다만은 제가 좀 이 말을 좀 기록에 좀 남겨야 되겠습니다. 국회의장께서 이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민족적 관점에서 응원하고 지지를 해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좀 역행하는
그러한 태도를 보여주시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꼭 그 기록으로 좀 남겨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제가 다음 주에 라디오 인터뷰 한 2군데 하려고 하는데 그때 제가 이 의장님의 이런 도, 도대체 이해 안 가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제가 좀 국민들에게 방송을 통해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가 어, 일본의 반역사적인 행태에 대해서 항의하지 못하더라도 친일 행태를 보이는 의원들이나 대한민국 국회의 일각의 행태에 대해서는 이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것은 제가 뭐 부족하지만 그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고 이것에 대해서 제가 반드시 그 항의를 해야 되겠다. 두고두고 저는 이제 꼭 그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함께 오늘 발표 맡아주신 우리 전문가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뜻을 함께 하시는 우리 독립운동의 그런 그 자세로 이저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저지를 모으고자 힘을 좀 모으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김치위원장님 역할 엄청나게 해주신 홍익표 의원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맡고 있는 홍익표입니다. 오늘 강제동원 배상과 사도광산 세기문화유산 등재 관련된 국회 콜로퀴움 및 국회 특별조정 개최를 정말 축하드립니다. 오늘 자리 만들어주신 이 국회 교육문화포럼 안미석 대표님, 그러니까 제 사실은 그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제 선배님이십니다. 이미 문화체육관광위원장 하셨고요. 오랫동안 역사 문제나 문화 문제 오래 일해 주셨는데 이번에도 문화 프로를 최강욱 대표님과 함께 준비해 주셨고 또 함께 준비해 주신 임종성 의원님, 민영배 의원님, 윤미향 의원님, 그리고 양정수 의원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포럼 및 발제 만든 전문가 선생님들도 평소에 제가 정말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뜻깊은 자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본 사도광산 세계유산 문화 등재 철회와 관련된 결의안이 어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양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내일 본회의에서 통과가 있었는데 최근에 한일 간의 문제를 보면 제가 느끼는 것은 학교폭력과 매우 유사하다. 학교폭력이 문제가 될 경우에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오히려 피해자가 뭔가 피해 사실을 에 대해서 외면하고 자기의 피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위축돼가는 그 가해자는 너무 당당한 이런 경우가 종종 그 잘못된 학교폭력 처리가 되어서 나타나는 건데 어느 순간 일본이 본인들의 식민지 일본 제국주 시대에 식민지배 시대에 있었던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부러움을 물어주는 사례를 가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일본 근대 특히 메이지 시대 이후에 일본 근대화 과정에서 일본인들의 그 가장 경제를 뒷받침했던 한광 채굴 현장 곳곳마다 그리고 일본 전국 전역에 있는 철도 침목 하나하나마다 강제동원된 조선인들의 피와 눈물이 뒤섞여 있습니다. 이번에 유명 정치인은 아소다부치 집안의 아속상광이 얼마나 많은 한국인들에게 당시 강제동원 한국인들에게 악랄한 강제노동을 일시켰는지 일본 신문에서조차 비판적으로 쓰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런 측면에서 역사 문제이고 현재 일본 정치인들의 자화상에 관련된 문제라고요. 오늘 그 일본 사도광산 및 세계 유네스코 일본의 유네스코 권고 이행에 관련된 오늘 회의가 있는데요. 앞으로 그 국제사회가 보다 이 문제에 대한 진실에 직시해서 이 문제는 한일 간의 역사 문제를 넘어서서 전쟁 시기 전쟁 범죄와 인권에 관련된 문제라는 측면에 좀 더 집중해서 그리고 그 측면에서 이 문제를 살펴봐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회 차원에서도 우리 여러 동료 의원님들과 그리고 시민사회와 연대해서 반드시 역사의 진실을 밝혀내고 그 피해자 한들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윤석열 정부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역사의 진실을 외면하고 한일 관계라는 것에 치중해서 한일 관계와 역사 문제는 동전의 앞뒷면 같은 겁니다. 이러한 문제를 봉합해서 한일 관계 복원을 한다면 1965년 그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에 또 다른 그 중요 국위에서 잘못된 판단을 우리 정부가 또다시 제2의 잘못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역사 문제에 좀 더 진실되게 그리고 피해자들의 입장에 귀결해야 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국제 정치학을 오랫동안 공부하신 분이기 때문에 깊이 있는 말씀해 주셔서 더더욱이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그 평생을 일본과의 그런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한거에 오신 윤미향 의원님, 예, 좋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뭐 사실은 들으러 왔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까? 조금 더 현실적인 그런 대책들 세우기 위해서요.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은 요즘 역사만 생각하면 막 가슴이 그냥 합병이 생길 정도로 가슴이 벌써 답답하고 뭐 얼굴에 열이 올라오고 그런 식의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쩌다가 지금 역사가 이렇게 거꾸로 역행하는 시대를 살고 있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한반도 하늘에서 전쟁 무기가 날아다니고 있고 또 독도 인근에서 한미일 군함들이 특히 또 자위대가 함께 한국 군함과 미국 군함과 함께 마치 위력을 과시하듯 전쟁 훈련을 하고 있고 이런 현실이 있지만 여전히 그것을 반대하고 항의하는 몸집들은 위축되고 있고 작아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거리를 가름내었던 역사의 정의를 올바르게 세워야 되겠다라는 그런 함성도 조금 소식자가 되어갔던 그런 흐름 속에 우리가 살고 있었고요. 다행히 이제 윤석열 정부의 또 그런 절벽 끝에 우리를 내모는 그런 행정, 정책, 외교 때문에 국민들이 좀 자각을 하고 있고 그 자각된 국민들의 함성이 마침내 역사를 바꿀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지난 토요일 그 촛불 집회 나갔는데 마침 이국원 근로동시대 회원이 함께하는 시민 모임 이국원 대표님이 발언을 하셨어요. 발언을 하시는데 이 국회의원 양봉 대표님이 오셔서 본인의 절절한 목소리로 나는 한국 기업에 좀 받고 싶다. 일본 정부의 사죄, 기업의 일본 전범 기업의 가해 기업에 배상 받고 싶다라는 그런 절절한 목소리를 외치고 계시고 그래서 이번 이 하루강산 유네스코 등재 문제도 그렇고 또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한 대입 변제 방식에 해결하는 정부가 아무 제어 장착 없이 막 쑥쑥 밀고 나가는 이런 모습도 그렇고 이런 것을 보면 역시 우리가 서 있는 이 현실에서 책임감을 느낀다는 그분도 여기는 어느 정도 책임감에서 몰아줄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발 좀 정신을 차려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제대로 쓰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들 또 국회에서 입법 또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예산도 만들어낼 수 있는 역할들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 미국보다 마찬가지. 이제 사실은 제가 조금 숨좀 좀 휘어서 하루하루 시간 스케줄을 좀 잡아가고 있는데 하루를 한 달같이 살려고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또 일시키기 전에 제가 앞장서서 이거 하나를 하루는 1년 저희들이 옆에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늘 행사 같이 주관해 주신 양정숙 의원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정숙 의원입니다. 강제동원 문제하고 사도강산의 문제에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인권의 문제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 사도강산이 세계 최대 금 생산 지역이었다는 것으로 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가 있습니까?
거기서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생겨났는데 피해자들의 인권을 그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강제동원 대상에 있어서도 정부가 왜 이렇게 정말 이걸 속도전으로 나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디까지나 피해자 중심으로 지금 그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무슨 빚 받으러 온 빚쟁이가 아닙니다. 돈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인권 침해, 인권 누림을 당했던 것에 대해서 정식의 그 공식적인 사죄와 반성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일의 경우 홀로코스트 보십시오. 일본 총리가 바뀔 때마다 그 정말 그 추운 겨울에 시멘트 바닥에 가서 무릎 꿇고 사죄합니다. 사죄라는 거는 피해자가 됐다고 할 때까지 하는 것이 사죄지 정부가 바뀔 때마다 고노다마, 오부치 선언 해놓고 정부가 바뀌면은 손바닥 뒤집듯이 다른 이야기 하는 것이 사과가 아닙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일본 정부의 작동의 행태를 보면요. 지금 사도광산 문제도 그렇지만은 그 후쿠시마 오염수 지금 방류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국을 정말 이웃 국가로서 뭐 존중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거는 뭐 제대로 대우하는 게 아니라 너무 한국을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그 미국에서 있었던 그 윤 대통령과 기시다 그 정상회담에 있어서도 너무 그 정말 그 굴욕적인 거 아니었습니까? 네, 그래서 그 한일 관계를 정말 제대로 된 위치까지는 올려놔야 되겠다. 절대 뭐 3.1절에 정말 뭐 윤석열 대통령은 아주 뭐 대단한 지금 발표를 하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지금 뭐 피해자 동의를 막 얻으러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외교부에서. 이거 저기 가해자로부터 직접 변제 안 받더라도 뭐 한국 정부가 한국 기업이 한국 강제동원 피해자 재단에서 해줄 테니까 그냥 뭐 이 동의를 지금 얻으려고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 제3자 대위변제나 병존적 채무인수 방법으로는 절대로 피해자 동의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그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새로운 미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공론화의 장에서 좋은 말씀들 해주시면은 저는 또 그 2월 28일 다음 주에 윤미향 의원님하고 안민석 의원님하고 같이 또 사도광산 방문도 할 겁니다. 그때 가서 저희가 일본 정부, 일본 시민단체에 낼 수 있는 목소리를 내고 오늘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시면은 다 경청하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늘 진심 어린 말씀 좀 감사드립니다. 오늘 참석하진 못했지만 토론회 개최를 축하하기 위해서 유기용 국회 교육위원장님하고 윤영호 국회 교육위 간사님께서 영상 축사를 보내드렸습니다. 이날의 영상 축사를 보고 이거 본격적으로 콜로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축사 좀 틀어주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회 교육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기용 의원입니다. 일본의 강제동원 배상과 일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근대 산업유산 등재에 반대하는 오늘 토론회 주최해 주신 안민석 의원님과 국회 교육문화포럼 관계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취지에 공감해서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국회에서 양금덕 할머니를 모시고 의원 포럼을 출범시켰습니다. 일제에 의해서 강제동원 당한 피해자들이 대법원에서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들은 부안무치하게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더 화가 나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그런 일본 정부를 오히려 변명해주고 양금덕 할머니의 수상을 취소시킨 그런 행위가 우리를 더욱 화나게 합니다. 한번 되돌이켜보죠. 2015년에 군함도가 유네스코 근대산업유산으로 등재가 됐을 때도 우리는 반대했습니다. 아마 전 세계에 뜻있는 분들이 다 반대했는데 일본은 그 군함도의 공과 과 자신들에게는 산업유산이지만 한국인들을 강제로 동원해서 그 수백 미터 지하 막장에서 돌아가시고 병을 얻으신 그런 분들의 이야기도 표기하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오늘까지도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일본의 문제는 그것뿐만은 아니죠. 과거사 전반에 대한 사과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 진주만 폭격 이후에 미국 본토에 있던 일본인들을 강제 수용했던 데 대해서 사과했습니다. 이미 부시 대통령 때부터 미국 정부는 여러 차례 일본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일본의 진주만 폭격이 엄청난 2차 대전, 특히 태평양 전쟁을 촉발한 일본의 선전포고도 없는 살인 만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미국 대법원까지 그 합법성을 인정했던 일본인들의 강제 수용에 대해서 잘못됐다 사과한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미국으로부터의 사과는 받고 한국에 대해서는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독일이 유태인 학살에 대해서 사과하고 또 사과하고 수십 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사과하고 있는 것과 너무 대조적입니다. 일본 강제동원에 대해서 배상해야 되고, 그리고 사도광산의 근대산업유산 등재는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이 자리를 빌어서 밝히는 바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게도 경고합니다. 지금 한일관계 개선이라는 미명하에 굴욕적으로 모든 문제를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기미가요가 대한민국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울려 쳐지는 지경까지 온 데는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제동원에 대한 일본의 배상, 그리고 사도광산 등재 반대,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 뜻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호 의원님, 네.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용호입니다.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신청을 철회하기 바랍니다. 일본에게 경고하는 것이죠. 일본은 아베 총리에 이어서 기시다 총리도 우경화 작업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정말 분노스럽죠.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 어떻습니까? 후쿠시마의 오염수를 방류해도 말 한마디 못하고, 심지어는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 문제도 한국 정부와 한국 기업에 떠맡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록 문제도 여러 가지 역사의 진실을 숨기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일본한테 굴욕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세미나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문제에 앞서 은폐하려는 여러 가지 역사의 진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우리 시민단체와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가 하지 못한 일본의 경고를 직접 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 이 세미나를 준비한 존경하는 안민석 의원님, 그리고 임종성, 민영배 의원님, 윤미향, 양정숙 의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함께 해주신 패널 여러분들, 우리 시민 여러분들, 제가 직접 참석은 못해도 그 뜻을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동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세미나 잘 마무리하시고요. 빠른 시간 내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영상 토론회 개최를 축하해 주신 그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본격적으로 진행하고요. 우리 여기 참석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박수 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 발표해 주실 발제자분들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해인
아시아 평화연구소 연구위원님, 예, 인사 좀 잠깐 해주시죠. 김용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님이십니다. 예, 남상재단 연구정책실장님이십니다. 근데 이게 죄송한데 본격 발표하기 전에 잠깐 사진 먼저 좀 찍고 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앉아 계신 분들 모두 다 좀 나와 잠깐 예. 예, 저 뒤에 다 나오세요. 다 나오셔서 사진 찍어주시고. 아니, 죄송합니다. 자, 우리 한혜인 아시아평화연구소 위원님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좀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합의로 20분씩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한혜인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것은 세계유산을 둘러싼 갈등, 일본의 사도강사는 왜 문제인가를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안점으로 세계유산을 둘러싼 갈등을 누가 일으키고 있는가, 일본이 어떤 정책하에 있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세 가지 이 정도로 목차를 나누어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유네스코 자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쟁의 반성이라는 의미에서 연합국들에 의해서 창설된 것입니다. 지금 이제 전쟁의 시대가 다시 도래하고 있는 지금에서 이 유네스코 헌장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 전쟁화가 무너지게 되는데요. 평화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인류의 지적, 도덕적 연대 위에서 평화를 건설하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유네스코가 창설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2015년,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유네스코 세계유산, 기록유산을 둘러싸고 사실 동북아시아 역사 갈등이 현저화되어 있는데요. 저변에는 무엇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문화재청에서 유네스코 관련을 관장하고 있지만 일본은 문부성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베가 원흉이라고 저는 볼 수 있는데요. 아베가 사실상 2006년 1차 교육기본법을 개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2차 내각이 됐을 때 아베가 이제 교육개혁을 철저하게 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교육개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교육개혁을 하니까 문무성이 가장 큰 영향을 하고 있고, 그 문무성의 정책에 따라서 대부분의 정책이, 이 역사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도 누군가가 지금 교육개혁을 한다고 하시는데, 누가 교육개혁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지금 이제 유네스코에서 이렇게 역사 갈등이 이루어지는 것은 일본에서는 이제 한국이 정치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2006년, 2007년 1차 교육기본법의 개혁과 2013년 이후에 일본이 검정기준 개정 14년을 하고요. 15년에는 도덕교육을 강화를 하고요. 20년에는 고등학교 무상화를 합니다. 그 무상화를 하면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일본에 있는 조선인학교에게는 이제 제외를 하는 등 이런 어떤 기본적으로 약간 그 애국주의적이고 대외주의적인 교육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아래에서 이제 2015년부터 역사 인식에 관련한 것이 좀 더 부각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유네스코 세계유산이나 기록유산을 둘러싸고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게 2015년에 중일 갈등이 있습니다. 난징 대학살 관련 기록물이 이제 중국에서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등재를 했을 때, 일본이 막지 못하고 이게 등재가 됐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일본은 기록유산에 관련한 비전 개정이라는 것을, 제도 개선을 요구를 했고요. 끈질긴 일본의 로비를 통해서 2021년에 제도가 개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네스코도 유네스코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일 갈등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 유산을 하면서 역사를 잘라서 기록 등재를 하려고 했죠. 그러니까 강제동원의 역사를 잘랐죠. 근데 이때는 우리 외교부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사실상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 유산 이게 등재될 때는 완전한 역사를 기재한다는 것 전제로 저희가 이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현재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을 둘러싼 갈등이 진행 중입니다. 사실 이거는 한일 간의 갈등은 아닌데요. 일본이 자꾸 한일 간의 갈등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한일 간의 갈등으로 만들어 놓으면서 한국이 정치화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회원국들한테 많이 선정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일정적으로 먹혀 들어가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어쨌든 지금 세계기록유산이나 세계유산에서 일본의 입김이 굉장히 커져 있는 상태고요. 그런 상태 속에서 이제 우리 한국에서도 한국 국민이나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열심히 노력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네스코를 둘러싼 갈등의 본질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이 이제 교육개혁이라고 하는 것으로 애국심과 그 배회주의적인 그런 교육이 좀 더 강화된다는 측면에서 일본이 세계유산이라고 하는 보편적인 어떤 기구를 앞세워가지고 일본의 자국적 역사인식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것이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는 유네스코가 등재를 할 때는 사실상은 그러니까 세계유산이나 기록유산은 역사 인식, 역사 해석, 이런 부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유산이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갖고 있느냐에 대한 판단으로 선정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원래 예를 들면 탁월한 보편적 가치라고 하는 것이 10항목으로 이제 만들어서 그 항목을 통해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 유산은 3가지, 그 다음에 이제 사두섬의 금산은 2가지, 요 걸로 이제 등재가, 원래 그것만 가지고 이제 등재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 사도광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세계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관련해서는 전문가들이 탁월한 가치를 세계유산으로 할 만큼의 가치를 지니고 있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네스코, 그러니까 이코모스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일본에서는 다시 이제 요 사도광산을 다시 이제 고쳐가지고 재등록을 실시를 했죠. 근데 일본에서는 어쨌든 이제 요거는 한국도 마찬가지긴 하는데요.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이런 것보다는 사실 그게 등재된다라고 하는 걸로 그 역사적 사실과 자기들이 주장하는 역사적 사실과 그런 것들이 보편성으로서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는 걸로 인식을 시키면서 나름대로의 역사적 통합의 이데올로기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유네스코 등재를 둘러싸고 일본의 대중들이 어떻게 관심이 되고 있는가라고 하면은 원래 이제 그다지 관심이 없다가 2004년도에 갑자기 관심이 크게 늘어나는데요. 요게 이제 문화유산으로 지바장과 그 신분 스탑이라고 좀 요건데 이게 뭐냐면은 그 8세기 의 문화를 등재를 한 건데요. 요 8세기라고 하는 것은 일본이 일본적인 것이 드디어 이제 중국이나 한반도에 나서 일본적인 것이 탄생한 시기를 8세기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가 신불스탑이라고 하는 불교와 이제 일본의 토착 신앙이 결합해서 만들어준 신적인 거다라고 하는 걸로
요때 이게 이제 미에켄하고 나라현하고 와카야마현에 걸쳐져 있는 자연환경인데요. 요거를 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일본적인 것,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강조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와미 은산이라고 하는 것이, 요것이 이제 2006년, 7년도에 등재가 되는데, 요 이와미산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유산, 원래 요거는 왜 등재가 되느냐, 아니, 어떤, 면 이게 이제 15세기에 은 채굴 기술이 조선보다 중국보다 훨씬 일본이 뛰어나서 은을 채굴을 해가지고 역으로 이제 조선과 중국에 영향을 줬다라고 하는 걸로 이제 등재가 됐습니다. 근데 요 부분에서는 이게 이제 이와미 같은 경우는 이제 42년, 43년에 폐상했다가 42년, 43년도에 1942년, 43년도에 다시 개강을 하는데요. 여기에 또 조선인 노동자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우리도 이제 이런 것들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은 역사에서 빠져 있고요. 그 다음에 2013년도에는 일본의 후지산이 등재가 되는데, 후지산 하면은 여러분들은 뭘로 등재가 됐을 것 같을까요? 자연유산으로 등재가 됐을 것 같은데, 자연유산으로서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화유산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후지산이 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한다라는 건 일본 정신,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럽에 예를 들면은 이제 그 후지산 같은 경우나 이세산지라든지 이와미 은산 같은 경우는 원래 이코모스나 이런 데에서 등재를 할 수 없다라고 결정이 된 것을 일본이 이제 외교력으로 이걸 풀었다라면서 이 밑에 이제 제가 다음 거구나. 밑에 이렇게 보면은 뭐 신문에 납니다. 원래 안 되는 거를 이 내마와시를 해서 좀 뭐라고 해요? 뭐 로비 이제 이걸 등재했다. 이와미 은산하고 그다음에 이세 산지하고 그러니까 지산지하고 그다음에 후지산. 그러니까 이런 일본이 세계유산을 통해서 일본적인 것을 어떻게 세계에 보편화시키는가는 에서만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다 잘 알려져 있는 건데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 유산 선정에 있어서는 사실 내각부가 독자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원래 일본은 뭐 하나 이제 잠정유산이라고 해서 한 10년, 20년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그걸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등재를 하는데 이 메이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베가 순서를 앞으로 끌어당겨가지고 이걸 먼저 하자라고 해서 2015년에 이제 등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연상선상에서 이제 사도섬의 금산, 요거를 등재를 하려고 했고, 요 사도섬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계유산으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라고 속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아베가 이것을 등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기시다가 들어서도 이제 그걸 연결해서 지금 등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방길에 세계유산 등재를 목표로 하는, 그러니까 사도섬의 세계유산에 등재하는 거를 TF를 설치해가지고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이제 사도섬의 금산 같이 내각에서 관광실에서 TF를 설치해가지고 이렇게 대대적으로 하는 거는 굉장히 예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해서 해주셨다고 하니까 그건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세계유산에 대한 그래프를 이제 모양을 쭉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이거 엄청 많이 써먹는 건데요. 무식한 작업을 했기 때문인데요. 제가 갈등이 한참 위안부인데요. 일본에서 이제 90년대부터 2014년도까지 일본에서 나온 위안부 관련 언서를 제가 그래프로 그려봤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색깔 중에 파란색, 이제 보라색은 우리 하는 사람들의 생각인 거고요. 요 파란색, 하늘색으로 된 게 일본 우익 나오게 되는 건데, 아까 그 그래프와 동일한 그래픽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7년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와미 탄광 될 때라든지, 그 다음에 2014년 이후 이렇게 우경화되는 데 있어서 일본군 위안부의 문제가 이용되는 것과 동시에 세계유산 요 부분과 뭔가 내부의 역사인식을 통합하는 데 사용이 된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요 역사가 동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계유산이라는 게 보편적 가치를 찾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내에서는 역사 통합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가는 기제로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 수정지의 구도를 보면은 이것도 이제 저 많이 써먹는 건데 일단 자랑스러운 일본이라고 하는 걸 만들기 위해서 사실 역사적에서 주로 러일 전쟁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제 아시아 해방 전쟁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요게 이제 자랑스러운 일본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잘 쓰이는 기제입니다. 그리고 숨기고 싶은 거는 역사 수정주의자들이 공격해가지고, 그러니까 복잡하게 공격하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공격을 해서 그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너네는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오키나와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하고는 난징 대학살의 문제고요. 한국은 잘 아시다시피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강제동원의 문제를 가지고 수없이 공격을 하면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서 위안부 자체를 위안부가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선인 위안부를 강제 연행한 사실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걸 증명하라라는. 그걸 증명이 안 되면 너는 그냥 위안부가 없는 거다라는 논리까지 가져가는 거고요. 난징 대학살도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거기에 이제 죽은 사람이 30만이다. 30만 증명해내라. 그래서 그걸 증명할 수 없으면 난징 대학살 되는 건 없는 거다라는 언서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일본 내부에서는 일본 좌파의 면서 아사히 신문을 공격하고요. NHK를 공격합니다. 그 다음에 국제사회에서 홍보가 필요하다고 해서 좌파에 의해서 오해되고 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일본군이 위안부라든지 난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오해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 바꿔나가는 것을 역사하면서 지금 정책화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아베가 이제 2차 내각을 하면서 이제 아름다운 국가 만들기 위해서 이제 강한 일본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요 강한 일본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저희가 많이 써먹는 건데요. 요게 일본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가는 데에는 일본 그 보수가 합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요게 이제 보수계 섹터가 있고 우익계 섹터가 있는데, 요게 이제 혐한 아젠다, 반북 아젠다, 역사 수정주의 아젠다, 리버럴 시민 아젠다, 반미디어 아젠다. 반미디어라는 거는 NHK하고 그 아사히를 공격하면서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요런 사람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넷 우익을 만들기도 하고 지금 우익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요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그 단체라는 것은 국가기본문제연구소 하고요. 이게 사쿠라이라는 여자가 하고 있는 건데요. 그 다음에 산업유산 국민회의, 대부분 이제 멤버들은 겹치는데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사도광산이라든지 강제동원의 문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주로 하고자 하는 것은 평화, 이제 강한 일본, 정상 일본을 만든다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 유산을 하면서 이제 자랑스러운 일본이라는 걸 만들어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선 그다지 사실 문제를 제기를 하지 않았는데, 요 조목문화의 복원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것도 세계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요 조목문화라는 건 뭐냐면, 고대 문화가 그러니까 북방에서 온 것이 아니라 일본 열도에서의 독자적인 문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요 약간 고대 문화를 일본의 독자적인 문화라고 하는 걸 하기 위해서 이제 조목문화를 복원을 하면서 요게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됐고요. 그 다음에 북방영토운동,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한민국의 우리나라를 해서는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문제, 그 다음에 난징 대학살 문제, 이렇게 간명하게 하면서 무엇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일본 대중에게 알리고 있고요. 안타깝게도 일본 대중들이 사실상 이런 논리에 많이 기울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아베가 원흉이라고 했는데 2015년에 보면은 외교부 예산에 외무성 예산에 그 전략적 대외 발신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그 대외 중심으로 해서 이제 풀 가동을 하는데 역사의 과제에 관해서 대외 발신을 발본적으로 강화하고 친일파, 지일파를 육성하여 외교 환경을 개선을 추진한다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여기 윤미향 위원님도 계신데 2015년 이후에 일본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해외, 그러니까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 연구비를 발표를 하고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여론을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국가가 갈등을 일으키면서 지금 충돌되어 있는 게 일본군 위안부 합의도 이제 충돌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강제동원 문제를 충돌을 하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계속적으로 65년 체제를 유지해라.
라는 거 하고 너네들이 그렇게 움직이는 거, 한국이 움직이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하고 있죠.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또 한 가지는 일본이 아까 말씀드린 교육 과정들을 개정을 하면서 일본이 뭐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역사적 사실에 관련해서는 정부의 입장을 기술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만들어놨는데요. 강제 동원이나 일본군 위안부의 용어를 가기결정이라고 하는 일본의 이제 내각에서 결정하는 가기결정을 통해서 일본 정부 견해를 그러니까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서는 일본군을 빼고 위안부라는 말을 써야 하는데요. 이게 일본군 위안부 너무 기니까 그 위안부 따로 이렇게 쓰기로 했는데 이제 그렇게 쓰면 안 됐습니다. 이제 그렇게 쓰면은 일본 결정을 통해서 결정된 걸 우리가 쓰는 거기 때문에 일본군 위안부라고 꼭 써야 되는데 이제는. 그리고 관련해서도 사실은 우리는 강제 동원이라는 말을 쓰지만 일본에서는 강제 연행이라고 쓰거든요. 근데 그런 말 못 쓰게 하고 강제 동원, 뭐 강제 연행 이런 거 못 쓰게 하고 징용이라는 말을 쓰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사실 지금 이제 징용공 문제 하는데 그거는 사실 강제 동원의 문제라고 명명을 해야 하는 거라고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로 역사인식문제연구소가 사도광산이라든지 강제동원의 문제를 계속 지속적으로 뭐랄까요, 그 이론을 백그라운드를 하면서 하는 단체인데요. 이게 이 단체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90년도 역사 수정제, 그러니까 역사 교과서 스크루가이 만들었던 거기 멤버들이 그대로 막 하는 건데요. 여기하고 이제 나데시코 액션이라고 하는 여성 위주 단체인데 여기서 두 단체에서 지금 이제 앞서서 하고 있는데요. 우선 유네스코를 둘러싼 일본 시민단체의 근무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난징 대학살 문서 검증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지속적으로 유네스코에 문제 제기를 해서 이 난징 대학살 문서를 이제 유네스코에서 빼려는 노력을 계속 하겠다 요거 하고요.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을 정치적 이슈로 해서 영원히 연기, 지금 이제 계속 싸움 중에 있는데요. 이걸 계속해서 연기를 시키겠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강제동원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같은 경우는 거짓의 역사다라는 거죠. 거짓의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 국제운동을 철저히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가 개별적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일본의 이제 교육이라든지 아베 정권이 만들어내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의 자랑스러운 역사로서의 유네스코 등재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야 되고 이게 것들이 그 교과서에 유네스코에 관련해서 교육을 계속 강화하라는 방식으로 되고 있는데 우익 교과서일수록 그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대한 자랑스러운 일본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강조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렇게 충돌을 하면서 사실은 이 비지성적인 역사인식이 강화된다라고 하는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유네스코 논쟁을 각 국가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논리 전개가 되는 것은 위험하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유네스코 기구가 가진 역할을 너무 과도하게 해석하는 것도 또 한 가지 문제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홍익표 의원님도 그렇고 안민석 의원님도 그렇고 뭐 양정숙 의원님도 그랬는데 이게 이제 보편적 가치로 합의해가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아까 인권의 문제, 그다음에 한국의 피해자성의 극복과 현재의 문제로 승화해 가는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가져가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발표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그 정해진 시간 안에 너무 기가 막히게 발표를 해주셨는데 일본 정부가 갖고 있는 그 속내를 정확하게 지금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강한 나라, 또 아름다운 일본, 또 역사적으로 굉장히 오래된 나라, 특히나 주목문화. 오죽했으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본의 유명한 박물관에 있는 분이 신석기 유적과 구석기 유적을 조작하는 일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실제로 일본이 외부에서 인류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구석기 시대 때부터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터무니도 없는 이야기를 지금 꺼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으로다가 일본 정부가 군함도부터 시작해서 사도탄강 혹은 후지산 뭐 이런 일들
이세신궁까지 같이 다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고 있는 이런 그 기가 막힌 그 의도들을 한혜인 박사님께서 정확하게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발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구 동북아 역사재단 연구정책 실장님께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남상구 박사님부터 먼저 하고, 네, 유명하시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북아 역사재단의 남상구입니다. 한혜인 선생님하고 사실은 발표 주제가 아주 비슷해서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한혜인 선생님 먼저 발표하고, 원래 제가 세 번째 발표하면은, 한혜인 선생님 발표하신 거 복습하겠습니다. 라는 정도가 될 거라고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한혜인 선생님하고 저하고 계획하진 않았지만은 내용이 두 개가 아주 명확하게 구별이 된 것 같습니다. 한혜인 선생님 발표하신 것 전제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사도광산이라고 했을 때 이게 세계유산 등재가 왜 문제냐. 한마디로 말하면 그 유산에 포함된 어두운 역사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라는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PPT 보시면 좀 눌러주십시오. 사도광산에는 1600년부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광산일이, 금산일이 조선인뿐만 아니라 일본 내기도 어려운 일들입니다. 그런 고통의 역사가 있습니다. 또 눌러주시면.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1939년부터 조선인 강제 동원에 대한 자료들입니다. 1번만 눌러주시면. 네. 그래서 이러한 어두운 역사가 있는데, 아픈 역사가 있는데, 한 번만 더 눌러주십시오. 세계 유산이라는 걸 가져와서 이러한 모든 아픈 역사가 포함된 이러한 시설들을 영광의 역사, 아름다운 역사로 지적을 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제가 여기 하다 보니까 사도광산이 금산이라고 일본 얘기해서 유네스코에다가 이제 노란색을 입혔는데, 물론 유네스코하고 세계유산의 마크가 뒤에 노란색이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어두운 역사가 있는데 이것을 세계유산의 권위를 빌려오는 겁니다. 세계유산이니까 세계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은 거야 라는 권위를 빌려와서 이 어두운 역사를 망각시키려고 한다라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사도광산은 어떤 곳이냐라는 설명을 드리면, 이 지도 보시면 사도는 니가타 현이라는 곳에 있는데, 네. 여러분 이제 기억하실 때 북한하고 일본하고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만경봉호가 있는데 그 만경봉호가 출발하는 데가 니가타 현입니다. 그 옆에 있는 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은산이, 은을 캐는 산이 발견된 게 1540년입니다. 그래서 은산이 발견됐는데 찾다 보니까 고위에서 아이카와라는 데서 금산도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1601년부터 발견이 되고 1603년부터는 에도 막부가 여기를 직접 지배를 합니다. 왜? 금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지역은 막부한테 맡기기도 하는데 여기는 직접 지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1869년에는 메이지 유신 이후에 정부가 관영화했다가 1896년부터 미쓰비시 그룹이 인수를 합니다. 그리고 1939년부터 45년 사이에 한국인이 적어도 1500명 이상이 강제로 동원되고 1989년에 폐광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 재밌는 게 일본에서는 사도 금산이라고 합니다. 금을 캐는 데가 금산. 그리고 우리는 광산이라고 합니다. 광산은 뭡니까? 금이 아니라 여러 가지 광물을 캐는 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발표 자료 보시면은 금은 41톤, 밑에 34톤인데 둘이 차이가 많이 나죠. 두기도 했었는데 39년부터 전쟁 물자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로 금보다는 여러 불이라든가 아연이라든가 니켈이라든가 이런 광물질을 많이 씁니다. 조선인이 갔을 때는 실제로 금보다는 불이라든가 이런 광물질을 많이 씁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금산이 아니라 광산인 거죠. 그리고 한국인이 그럼 얼마나 동원되었느냐? 지금까지 저희가 자료를 쭉 여러 가지 자료를 종합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1519명이 동원되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최저치인 겁니다. 더 자료가 나오면 증명할 수 있겠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1519명 이상이 동원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부터 정부 산하에 강제동원 진상규명위원회 이름이 바뀌지만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피해 신고를 하신 분들이 있는데 찾아보니까 그분들 중에서 149명이 피해 신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각종 자료를 대조해서 저희가 작년 1년 동안 작업을 해서 729명의 피해자의 이름을 발표했습니다. 사도광산에 조선인이 동원되었다는 것은 이렇게 자료로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일본이 이러한 시설을 세계유산에 추천하면서 도대체 무엇이 빠졌을까라는 겁니다. 일본은 이 사도광산을 세계유산에 등재 추천할 때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라고 이유를 얘기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수공업에 의한 금 생산 시스템의 최고의 도달점이다. 즉 16세기, 17세기 서양에서도 금을 많이 샜다. 다 금을 은크겠죠. 그런데 거기는 기계를 많이 사용했다. 근데 일본은 전통적인 수공업 방식으로 금을 샜다. 많은 양의 금을 샜다. 거의 뭐 기계하고 맞먹는 금을 샜다.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인 수공업, 1868년 이후 근대화가 되니까 우린 1868년까지로 끊겠다. 그러면서 이게 세계유산에 이제 등재하려면은 등재 등록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유산 같은 경우는 6가지 기준이 있는데 일본이 내세운 것은 수공업에 의하지만 생산 기술이 아주 못하다. 그리고 금을 캘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생산 기술은 세계유산 등록 기준 4에 해당이 되고, 이게 해당이 되고, 4에 해당이 되고, 생산 시스템은 세계유산 등록 기준 3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세계유산으로서 가치가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세계유산 제도가 왜 만들어졌냐 하면은 1950년대 이집트가 전력이 부족하니까 나일강에 댐을 만듭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댐을 만들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물에 잠기는 부분이 나오죠. 수단하고 이집트 근처에 누비아 유적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잠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하고 수단에서 유네스코에 야 이거 잠길 텐데 전기는 필요하고 여기가 좀 도와줘. 그래서 유네스코에서도 그래 이거 이집트의 유산이지만 이거는 가치가 높은 거야. 우리가 같이 보호해야 돼. 그래서 60개국이 돈을 냅니다. 발굴도 하고 조사도 하고. 그러면서 72년에 파리에서 자연유산, 세계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협약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세계유산은 이렇게 자연개발, 무력 분쟁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한 유산을 보존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우리 그렇지만 금메달이 되죠.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듯이 이게 문화에서의 금메달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가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이 가치를 인정해서 한인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등재되려면 탁월한 보편적인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인정한 유산이냐라는 부분을 가져오게 된 겁니다. 일본에서도 이 관련된 자료들을 보면 이건 보물이야. 이제 세계유산에 등재됐다는 건 우리의 보물인 거야. 그런데 세계유산에는 사도광산에는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한국인이 강제 노역당한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게 세계유산의 세계 보물이 되다 보면은 그 역사는 안 보이고 망각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재밌는 거는 사도섬에 가면은 1868년으로 끊어서 기억하지 않습니다. 왜? 이 자료에 보이듯이 보이는 자료들은 한번 홈페이지 좀 눌러주십시오. 들어가면은 이 홈페이지에도 제가 보여드리는 유산들은 다 20년대 이후에 만들어진 유산들입니다. 사도광산 홈페이지를 만듭니다. 이 사람들이 사도지하고 인가자연이 근대를 빼고 만들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여주는 이런 것들이 다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요 시설 보면 아마 맨 밑에 있는 시설은 사도광산의 대표적인 유산으로 사진으로 나옵니다. 가면은 조명도 설쳐 있습니다. 일본 지역에서조차도 1869년 이후에 유산을 이야기하지만 사도광산을 완전하게 보여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1868년까지로 끊어서 등재됐다는 겁니다, 일본이. 그러니까 조선인 강제 동원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도광산이라고 하는 유적에서 봤을 때도 이거는 엄청난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꼼수는 일본에서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이런 꼼수를 씁니까?
1868년 이후를 이야기하면 조선인 강제동원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끊었는데 일본에서도 이러한 꼼수가 통했냐면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처음에 세계유산에 신청을 했었는데 그때 나왔던 보도들입니다. 아사히 신문. 어떠한 세계유산도 복잡한 역사가 얽혀 있어 평가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다. 일본은 부의 측면에 대한 지적을 겸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도쿄신문. 역사의 일부만 보여주는 추천으로는 국제사회의 이해를 얻을 수 없다. 마이니치 신문. 이웃나라와 대결하고 있다는 것을 연출하기 위해 문화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형태는 오히려 불이익을 줬습니다. 요거는 아베 얘기입니다. 한행 선생님 말씀드렸듯이 기시다 정부에서는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고민하고 있는데 아베 전 총리가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습니까? 우린 강한 일본이야. 한국이 하지 말란다고 안 해? 그럼 안 되지. 하지 말랄수록 더 해야지. 그래서 난 이렇게 정말 정치적인 신념을 가진 보수주의자야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억지로 밀어붙이는 행태는 오히려 불이익을 해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다음은 여자입니다. 한행 선생님 말씀하셨지만은 요게 이제 올해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내년에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논의가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왜? 왜 안 봐도 비디오냐? 이런 전례가 이미 있기 때문입니다. 2015년에 군함도 등 23개 시설을 세계유산으로 등재 신청할 때 이미 이런 문제가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번에도 논란이 되겠죠. 그때 일본 대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뒤에 그림도 있는데 밑에 보이는 마스크 쓰신 분이 이제 일본 사토팀이라는 대표인데 한국이 반대하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계실 때 한국인과 여타 국민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동원되어 가혹한 조건에서 강제로 노역하였다. 이러한 것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조치를 하겠다. 정보센터 설립 등 피해자를 기리기 위한 조치도 취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일본이 이야기하는 국제사회에서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럼 지켜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요거 관련해서는 동북아 역사재단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일본의 산업유산, 외국의 현장과 은폐된 진실이라는 그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지금 옆에 계시는 민족문화연구소하고 일본의 강제동원 진상규명 네트워크하고 같이 만들었던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럼 다른 나라들은 이런 부의 유산을 어떻게 등재했는지, 강제동원에 대해서 어떻게 전시하고 있는지도 이 홈페이지를 보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유럽에서는 독일에서는 강제노동이 있었으면 강제노동이 있었다는 사실들을 등재하면서 전시에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상세한 부분들은 나중에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보시면은 일본의 지금 행태가 국제적으로 이해받을 수 없는 국제 수준에서 미달되는 형태라는 것을 바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약속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일본이 항상 한국에 대해서 역사 문제 나오면 당신들은 국제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국제법 위반입니다. 왜 약속을 안 지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본은 2015년에 이러한 약속을 했는데 지금 지키고 있느냐? 지켜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15년에 이렇게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약속을 하니까 한국 정부는 그럼 세계유산위원회를 당신이 증인이니 당신이 여기 뭐 앞에서 당신을 믿고 우리도 이 공제하자는데 동의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세계유산위원회를 신뢰하고 우리는 일본의 약속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럼 일본은 약속을 지켜야 되고 세계유산위원회는 그 약속이 지켜지는지를 항상 체크를 해야겠죠. 그래서 2017년에 보고서를 내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보고서를 낼 때 뭐라고 했냐면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동원되었다는 내용에서 이제 한국인 노동자는 일본의 산업을 서포트했다, 지원했다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산업유산 정보센터를 만듭니다. 근데 거기 게재된 내용을 보면은 한국인에 대한 민족적 차별은 없었다, 강제 노동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 사진 보이시면은 왼쪽에 보이는 스즈키라는 분은 제일 조선인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조선인인데 한국인인데 우리 아버지한테 들은 바에 따르면은 조선인 차별은 없었다고 하더라. 또 옆에는 쭉 군함도에 살던 주민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차별은 없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좀 그럴싸해 보죠. 머리 핑크스크 하시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착각인 거죠. 이분들은 그 당시에는 아주 어렸어요. 그런데 인터뷰할 때는 연세가 드시니까 마치 당시의 인터뷰같이 사람들이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군함도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려서 신예기냐 조선에 대한 차별은 없었고 똑같이 사이좋게 지냈다고 하더라라는 전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네스코가 이크모스라고 하는 자문기구하고 일본에 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현지 조사를 했고 일본이 이제 변명을 했겠죠. 그런데 뭐라고 2021년 7월에 전체 이제 만장일치로 결정을 했냐면은 일본의 관련 결정이 아직 충실하게 이행되지 않는다.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충실하게 이행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다시 보고서를 냈습니다. 보고서 내용을 보면은 이겁니다. 이코모스 니네가 뭘 몰라가지고 잘못 이해하고 보고서를 쓴 거야.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그때 다 한국인 노동자도 고생했어. 근데 그 당시 모든 세계 노동자들이 힘들었었어. 한국인만 특별하게 힘든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었었어라는 이야기를 아직까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보고서는 올해 9월에 열리는 세계 입사위원회에서 다시가 논의될 텐데 제가 볼 때는 또 한 번 더 성실한 이행을 촉구받을 것 같습니다. 왜? 유네스코가 조사하고 보고서 쓰고 이행하라고 했더니만 선생님이 너 이거 잘못해서 다시 좀 해봐라 했는데 뭐라고 하는 겁니까? 선생님한테 묻고 선생님이 지금 답안지 잘못하셨는데요. 엉뚱한 거 시키셨는데요. 라고 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적어도 세계 유네스코 위원이 그리고 자문기구 입장에서 보더라도 일본이 지급하고 있는 후속 조치들은 납득할 수 없다.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없다라는 것이 세계의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어떠한 일정들이 진행이 될 것이냐. 올해 금년 1월에 신청을 했고 아마 3월쯤에 세계유산위원회가 신청서를 검토한 다음에 자문기구의 평가를 의뢰합니다. 근데 작년에는 유산위원회가 평가하다 보니까 이건 너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자문기구에 넘기기 전에 이거는 자문기구에도 못 넘기겠어. 다시 해와라고 넘겼던 겁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해서 낸 겁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봐야 되지만 여기서 평가하는 거는 조선인이 동원됐다 안 됐다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를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이 신청했던 기간이 그리고 그 유적이 세계유산 등록 기준에 부합하는가 아닌가를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만약 이코모스로 넘어가게 되면 금년에 현지 조사하고 이 사람들이 평가를 하고 내년에 세계유산에서 등재 여부를 심사를 하게 됩니다. 등재 여부는 세계유산 협약에 가입한 나라들이 100개가 넘습니다. 100개 국가가 모여서 하면 힘들게 있어서 21개 나라가 모여서 세계유산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서 결정을 하는데 거기서 몇 나라가 손들어서 반대하는 형태도 가능한데 요즘은 반장일치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015년에도 이코모스 이거는 세계유산으로서 가치가 있네, 기준에 부합하네. 그런데 한국이 반대하면서 그러면은 우리서 좀 얘기해보세요 라고 가졌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내년에 논의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도 이제 강하게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다시 논의가 돼야 되겠죠. 근데 논의가 되는데 제가 앞에서 군함도 얘기를 한 거는 일본은 이미 2015년에 이와 유사한 문제로 세계유산에서 권고를 받았는데 아직까지 이행을 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이것도 분명히 세계유산에서 논의할 때 충분한 논의의 근거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라는 건데 먼저 사도광산에는 1500년 이상의 한국인 강제 노역이라는 같은 역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도 군함도 할 때도 1910년으로 잘랐었습니다. 강제동원은 39년부터 45년까지 있었습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10년까지 잘랐으나 너희들이 이 풀히스토리 완전한 역사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역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군함도 등 일본 근대 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후속 조치 이행부터 조속히 이행하라는 겁니다. 사한 것을 등재 신청하기 전에 이미 2015년에 했던 숙제가 있지 않습니까?
일본 정부가 약속을 했고 국제사회가 이행을 하라고 촉구를 했는데 다른 숙제도 아직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숙제가 안 끝났는데 비슷한 것을 다시 등계 신청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한번 제가 잠깐만 한 번만 더 보여주시면은 제가 보여드린 그 시설들은 여기 나와 있는 시설들은 다 근대에 만들어진 시설들입니다. 사도 금산에 해당되는 시설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에 가서 보더라도 1868년 이전의 시설들보다는 오히려 그 위의 시설들이 많이 보인다는 거고, 또 하나는 옆에 염소가 있는데 작은 기념관이지만 이 염소에 보면은 1939년 염소에 우리 마음에 드진 않습니다. 근데 뭐라고 써있냐면 1939년에 노무 계획에 따라 조선인에 대한 모집이 시작되었다라는 염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렇게 지역사회에서는 적어도 강제동원을 포함해서 전체 역사를 기억하려는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인 선생 앞에서 말씀하신 일본 정부 그리고 역사 부정주의자들이 개입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라버리고 앞부분만 하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강하게 지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2009년에 조금 전에 계속 이야기한 이커머스 세계유산 유네스코 자문기구 이커머스 위원이 위촉돼 가지고 지금까지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이제 전문가들이 볼 때 사실은 이제 일본 정부가 2015년에 공개된 군함도에 일단 익스텐션이라고 해서 확대 지정 정도로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세계유산 등재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까 한혜인 선생님 말씀하신 강한 나라, 역사 왜곡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일본이 2009년에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떨어진 곳을 히로시마 평화공원이라는 이름으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시켰는데 가해자가 피해자로 둔갑하는 듯한 이런 역할을 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본질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좀 정확하게 이해하고 저희도 이커머스 전문가로서 이번에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부당함들을 갖다가 국제적인 이런 교류를 할 수 있게 역할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우리 남상구 박사님 정말 감사한 발표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고요. 실제로 오늘 이 전체 세미나 또 사진전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 김영환 실장님께서 아주 주도적으로 다 진행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감사의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족문제연구소 대외실장 김영환입니다. 앞서 남상호 선생님 그리고 한혜인 선생님 이렇게 유네스코 세계유산 관련해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문제보다 강제동원 대상에 관련된 발표인데 실제로 남상호 선생님하고는 2015년에 저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문제 일본 시민단체랑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이 군함도가 등재가 될 때 저희 현장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제 발표랑도 관련이 있는데 한국 정부의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외교의 문제인데요. 지금 아까 남상호 선생님께 소개해 주신 2015년 군함도 등재될 때 일본의 사토군의 일본 대표의 발언, 한국과 여타 국민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동원되어 가혹한 조건 하에서 강제로 노력하였다라고 하는 그 발언 자체는 대단히 의미 있는, 어떻게 보면 국제사회에서 일본이 강제 동원의 사실을 실제로 인정한 그런 사례가 되는데요. 이것이 채택이 될 때, 사실은 이 유네스코는 앞서 한혜인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각 나라에 우리나라 지금 백제유산, 신라의 석굴암, 이런 식에서 딴 나라에서 반대한 이유가 없습니다. 다 같이. 그래서 일주일 내내 그냥 만장일치로 박수만 치다가 끝나는 되게 지루한 어떻게 보면 회의인데요. 일본이 이 군함도를 이를 갖고 들어오면서 어떻게 보면 정치의 장으로 이게 이제 말하자면 변질이 됐다 그래요. 정치 논쟁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유네스코는 기본적으로 만장일치로 채택이 되는 거기 때문에 2015년에 이것이 등재가 될 때 실제로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 계속 현장에서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등재가 하루가 연기가 됐습니다. 대단히 이례적인 사건인데요. 당시에 독일에서 마리아 베머 의장이 독일 의장 국가였는데 한국하고 일본한테 이거 합의해서 오지 않으면 이거 채택 못 시킨다.
그래가지고 일본에서는 23개의 시설이 있기 때문에 모든 지자체 그 수장들이 다 와서 박수 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루가 연기가 됐어요. 그래서 연기가 돼서 결국에는 이 문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합의를 이룬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어찌 보면 한국 정부가 거둔 외교적 성과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거꾸로 이 사토 군이대사하고 아베 당시 수상은 이 발언 때문에 엄청나게 우익한 공격을 받았어요. 사실은. 그리고 준비되었다는 듯이 이 발언은 사실은 합법적인 징용을 얘기하는 것이다. 강제노동이 아니다. 준비된 발언을 했지만 우리 대단히 어떻게 보면은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 상당히 역사 문제에서 거둔 하나의 성과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지금 현재 아까 앞서 의원님들께서 많이 소개를 하셨지만 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이 배상 문제에 관련된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뭐 여러 차례 한국 정부가 얘기하는 이 해법안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것들은 내용들이 충분히 많이 보도가 됐기 때문에 사실 이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이나 소송이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하늘에 떨어지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얼마나 긴 그 역사 그리고 한일 시민연대 투쟁을 통해서 피해자들이 진짜 쟁취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정부의 졸속적인 해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런 역사성이라든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판결을 얻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좀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역시 한일 관계뿐만 아니라 논의 오늘 조금 발표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이 보편적인 인권의 문제 그리고 피해자들의 어떤 본업에 관한 문제라고 하는 점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이 발전을 따라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식민지 청년 이춘식 할아버지 일본 대처의 대법원 판결이 2018년 10월 30일에 있었는데요. 이분이 광주에 살고 계신데 제가 얼마 전에 뵙고 왔는데 이분은 실제로 1940년에 해방이 되고서 2018년 그 일본 지시를 상대로 소송에서 역전의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일본의 가마이시 제철소라는 데에 끌려갔다가 거기서 다시 현지에서 군인으로 징정이 돼서 고베에 있는 토로스요부터에서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해방을 맞습니다. 그러면 되게 모든 사람들이 다 조선으로 바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 다시 가마이시까지 다시 갔습니다. 가마이시는 고베에서 한 1000km 넘는 그 쓰나미 시마 바로 위쪽에 있는데 거기를 다시 그 전쟁의 폐허를 승복합니다. 왜 가시느냐 하면 자신이 그 일본 제철 공장에서 공습도 당했고 용광로 같은 거 많은 사람 죽는 것도 받고 자기가 일하는 대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다시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가신 겁니다. 10대에 나옵니다. 그분이 어떤 보면 그 짓밟힌 인권과 그런 찾기 위한 그런 길을 다시 갔다. 근데 그 소송 판결이 2018년에 났을 때 같이 원고였던 네 분 가운데 세 분이 돌아가셔서 혼자서 판결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 할아버지 소감이 어떠시냐고 그러니까 나 혼자 나와서 슬프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다른 분이 돌아가셨다는 걸 그 자리에 오기 전에 모르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겠다는 생각. 근데 이 대법원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수특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그겁니다. 일본의 조선에 대한 식민지배가 불법이었다. 그리고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강제동원 강제노동이 반인도적 불법 행위다. 그리고 이것이 1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밝힌 대단히 세계사적인 판결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지금까지 국가 중심의 어떤 국제법 이런 거에서 개인의 인권, 국제법으로 발전해온 인권법, 인도주의 성과를 반영한 대단히 획기적인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당시에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피해자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정치적 타협으로 과거사 청산을 외면할 때 한일 청구권 협정을 체결한 것에 대해서 피해자들이 일본과 한국에서 벌인 20년의 법정 투쟁을 통해서 이른바 65년 체제를 극복한 것이라고 합니다. 박정희가 1965년에 이런 피해자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정치적 타협으로 맺은 것을 계속해서 10년대 후반부터 유명한 씨나 일본군 피해자, 위안부 피해자 김학순 할머니가 공개 증언한 이후에 일본에서 수십 건의 소송이 벌어졌는데요. 모든 소송이 강제동원 사실의 인정, 피해는 인정을 받았지만 1965년 한일협정으로 다 그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한국의 법정으로 옮겨와서 마침내 승소를 얻게 됐죠. 그러니까 일본의 소송이 없었으면
사실은 이런 소송의 승리도 없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65년에 정권협정 체제를 한국과 제일놓고 일본 시민들이 어떤 시민연대를 통해서 이런 역사적 승리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2018년 11월 28일 한 달 뒤에 나고야 미쓰비시 중공업의 근로정신들에 끌려가신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 등이 제기한 승소가 있었고요. 또 후지코시 상대로 한 근로정신 피해자 소송에서 상소심 통계된 소송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제 한국의 사법기관을 무시하는 일본 정부는 계속해서 지금까지 딱 한마디만 하고 있습니다. 국제법 위반이다. 이 판결이. 어떤 국제법 위반이라는 것은 말하지 않고 딱 한마디입니다.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했고 폴포스트를 옮겼다라는 얘기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2019년 아베 시대 총리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했죠. 이거 뭐 이 강제동원 판결하고 상관없다고 얘기하지만 누가 봐도 한계가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에 대해서 한국의 시민사회 어느 누구도 방해하지 않았지만 시민들이 불면등을 통해서 엄청나게 극복해낸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제철 미쓰비시, 후지코시 이런 회사들은 판결이 나자마자 일체 대화에 응하지 않고 20년을 넘게 소송을 해왔는데 저희들이 심지어는 양호덕 할머니께서 2019년 당시에 집을 찾아갔었습니다. 그런데 만나지도 않고 그야말로 문전박대만 3번 당했습니다. 서류 단체도 접수도 안 합니다. 20년을 소송을 해왔는데 어떻게 보면 참 인간적으로서 예의가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행태를 벌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판결 집행 절차에 있어서도 재판소는 송달을 계속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이 나고 4년이 넘도록 현금화가 안 되는 이유가 이 현금화하는 과정 자체가 하나하나 다 소송이거든요. 1년 이상 문서를 그냥 갖고 있다가 반송을 시킨다든지 이거 반송을 하게 될 때는 세금 송달조에 의해서 정확한 이유를 밝혀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안 쓰고 그냥 묵히고 있다가 돌려보내고 그러니까 이제 공시송달을 다시 해죠 인터넷으로. 그러면 이 재판이 진행되려고 하면 그제서야 이제 김앤장이나 이런 회사들이 대리인을 또 그 재판을 또 계속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4년, 5년이 걸리도록 송달이 안 되고 있고 그 뒤에 있었던 추가 소송도 다 이런 송달을 해주지 않아가지고 일본 정부가 계속해서 지금 4년 가까이 되도록 재판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2022년 여름에 작년에 미쓰비시 중공업에 대한 현금화가 최종 판결이 다가왔다고 알려지자 한일 관계가 파탄이 날 것이라며 일본 정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일본 정부뿐만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고소를 중심으로 이거 현금화 되면 한일 관계 파탄 난다라고. 이거는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2012년 5월 24일에 첫 번째 대법원 판결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 당시 박근혜 정부 상대로 한일관계 파탄 난다 이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이 한일관계 파탄론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보면은 한국의 보수 언론들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 관련해서 야마모토 세타 변호사라고요. 일본 위안부 문제 그리고 강제동원 문제 오랫동안 해오신 시켜라라는 것을 그 당시 장찬일 주일대사가 부임되고 나서 일본 외무장관이죠. 일본 수상도 못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한국 대사가 갔는데 부임을 하고 돌아올 때까지 외교부 장관이 만나지지 않았습니다. 일본에. 그리고 총리도 못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임기를 마치고 돌아오신 어떻게 보면 대사였는데요. 이런 상황이 이미 파탄난 상황이다. 그리고 결국 파탄 오는다는 주장은 여기서 더 나가면 큰일 난다. 피해자를 위협하고 적당히 포기해라. 이렇게 동요하는 것들. 이렇게 봤을 때 한일관계 파탄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한일관계 전문가들 한국에도 엄청 많이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전범기업 사죄배상을 요구하며 자신의 인권 회복을 위해 평생 싸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권보다 중요한 한일관계 이라는 무엇일까? 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엄청난 우여곡절이 있었는데요. 사법농단이 있습니다. 사법농단은 2018년 대법원 판결이 있기까지 2012년 5월 24일에 첫 번째 판결이 있었고 2013년에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어서 적어도 한 2014년, 15년에는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5년 동안 판결이 지연됐습니다. 네, 저희들은 설마 그럴까도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사법농단이 있었더라고요. 양승태 사법부 그리고
당시 박근혜 청와대, 김기춘 이런 거를 다 반영해서 김앤장까지 그리고 보면 가해기업에 전범기업의 대리인까지 짜고 피해자만 빼놓고 사법농단 한 겁니다. 저희들에서 목숨을 대가로 한 재판거래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5년 동안 판결 지어내면서 원고분들이 다 돌아가서 2층 할아버지 한 번만 남는데 어떻게 보면은 당시 외교부도 거기에 가담을 했는데요. 실제로 당시 판결 지연시키기 위해서 김앤장하고 외교부하고 다 짜고 실제로 양국대 사법부는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규칙을 바꿔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외교부가 당시에 이 판결이 확정되면 한국 정부가 망신을 당한다 이런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김앤장에서 또 이렇게 하라고 추궁을 해가지고 한 거거든요. 지금 사법농단 당사자들 다 지난번에 사면됐습니다. 그리고 양승태 씨는 지금 1심만 4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는데 판결이 아직 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김앤장을 중심으로 그 사법농단에 관여했던 임종원 서울행정처장, 박현대 대법관 이런 사람들 공소장을 보면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회의를 했나? 김앤장의 고문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 위안부 합의 보냈던 유명한 전 장관, 현홍주 전 주미대사 이런 사람들 다 김앤장 고문이거든요. 그 일본 측 파트너는 누구였냐? 미쓰비시 고문인 사람이 있어요. 무토 유일된 그 한국 대사였어. 일본 대사죠. 그 사람은 대사 끝나고 일본에 가서 자기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기쁘다 뭐 이런 책을 써가지고 맨날 TV에 나와서 일본의 한국에 관한 혐한 여론을 계속 설파하는 우리나라 대사까지 한 사람. 아주 대표적인 혐한 선동하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하고 그다음 미쓰비시 고문이었거든요. 한국의 전직 외교부 장관들하고 다 사법농단에 관여해서 이 판결 뒤집던지 연기시켜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들 아무도 현재까지 처벌받지 않고 있어요. 이런 게 지금 한국에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 저는 1965년 체제에 기생해온 이른바 한일관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판결을 통해서 이 판결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그런 획기적인 판결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엄청나게 힘을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것이 지금 이런 국면에서 싸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때 보시면은 작년에 8월 8일 윤덕민 주일대사 뭐라 그랬냐면 대법원 판결에 현금화가 이루어지면 한국과 일본 기업 사이에 수십조 원, 수백조 원에 달하는 비즈니스기에 날아간다. 그러니까 현금화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보다 한 달 앞선 7월 6일에 미쓰비시증권 근로정신주 피해자 정순영 할머니는 그 회사한테 희생연금 달라고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931원 입금해줬습니다. 일본 정부가. 환율이 떨어져서 1,000원도 안 됩니다. 수수료보다 수수료가 몇만 원 될 거거든요. 수수료 빼고 931원이 진짜로 정순영 할머니 통장으로 입금이 되거든요. 이게 일본 정부가 하고 있는 행태예요. 근데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느냐, 21조 90년. 피해자에게 다시 선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10일 외교부와 정진석 의원 주최로 이것도 뭐 우여곡절이 많았는데요. 강제징용 해법 논의한 공개 토론회, 한일 원여민 주최라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가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해서 결국 정진석 의원 회장 혼자 이름으로 주최를 한 겁니다. 이때 아시아 태평양국장 서민영국장이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한국 측이 대신 떠맡아주는 어떻게 보면 일본 정부와 가해기업의 책임을 완벽하게 면제 중인 이런 해법안. 일본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환영하고 나섰고요. 실제로 관저 주변에서는 이 아니면 받을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약관들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었다고. 근데 그날 토론회가 어떤 거였냐? 인셈을 한 장도 없었고요. 토론자가 8명이었는데 한 사람당 5분 발언 시간이 되고 2시간이었는데 외교부 국장 그리고 일대 강제징용 피해자지원재단의 신기선 이사장이 발표하니까 1시간이 지나갑니다. 나머지 1시간 동안 8명 보고 5분씩 발언하라고 그러고 그리고 토론문도 발표문 듣고 전날 6시에는 주어졌어요. 그 자리에 인쇄물도 한 장 없었습니다. 고정에 강제된 피해자들이 앉아 계신데 하나도 없었어요. 보인다. 화면만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졸속으로 진행됐는데 진짜 한국 외교부가 정부가 주최하는 행사라고 믿기 힘들 정도였는데 의견스럽냐면 마지막 절차라고 하면서 이제 피해자들에게 직접 정부 해법안을 설명하고 설득하겠다고. 피해자들의 인권과 본원에 관한 역사의 문제를 오늘 돈으로 해결하고자 시도하다가 실패한 사례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그런 걸 가지고 한국 정부가
굳이 배상이 아닌 기부금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피해자들한테 주면서 아니면 유족분들한테 주면서 지금 받으시라고 이분이 안 넘기니까 받으시라고 이렇게 강요하고 피해자들은 또 다 선택의 상황을 내모르고 한국 정부가 얘기하는 표현에서도 문제가 많습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이라고 그러고요. 아까도 토론회 자체도 강제 동원이 아니고 강제 징용해법이라고 그리고 또 배상이 아니라 또 판결금이라고 얘기합니다. 판결금. 배상금이다. 그리고 일본의 기여와 성의 있는 호응을 바란다는 얘기예요. 선의의 기대는 거예요. 일본이 마음을 베풀어 선심을 베풀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런 말 하나하나가 너무나 어떻게 보면 굴욕적이고 무책임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 피해자들을 어떻게 보면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한테 선의를 구걸하는 사람으로 모욕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거 대단히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외교부는 계속해서 지금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대와 기여, 성의 있는 호응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음 안 들면 안 하면 그만이거든요. 마음 선심 떠달라는 얘기합니다. 이거 얼마나 사실은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실제로 2018년 판결이 내려졌을 때 이 마지막 페이지에 제가 소개를 한 첫 번째 문단은 당시에 김대영 김성수 대법관님께서 밝힌 보충의견인데요.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성권협정을 체결할 때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을 지나치게 가볍게 보고 그 실상을 조사 또는 확인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때 협정을 체결한 것일 수 있다. 그리고 성권협정에서 강제노동 유죄로 청구권에 관하여 이렇게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책임은 협정은 체결할 당사자, 정부에게 있다는 것. 이것은 피해자들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써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판결이 내려진 4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어떤 책임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일본 정부, 전범기업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하는 한국 정부의 행태에 대해서 정말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실제로 3월 1일 날 2월 말까지 이 문제를 매듭짓고 3월 1일 날 미래지향적인 담화를 발표하고 3월 10일 날 도쿄에서 있는 WBC 월드베이스 클래식 야구 경기 한일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간다라는 말이 검토됐어요. 중앙일보에서 보도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경호상의 일정이라고 해서 내리라 그래서 이제 제가 내려졌는데 실제로 검토됐다고 합니다. 3월 11일 날 야구 가서 보시겠다고. 기시다도 야구 선수 치고요. 히로시마 파크. 너무 근데 이 기사가 내려졌는데요. 그렇죠. 저는 정말 대통령다운 해법 어떤 검토가 생각이 드는데 중앙일보 지면 기사에는 남아있습니다. 또 어처구니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열심히 저희들이 막고 있는데 일본 내에서 역시 한국 시민사회 그리고 여기까지 의회까지 나서서 막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것이 하게 못한다고 하는 상황까지 오고 네, 마지막으로 양도 할머니 잘못한 사람들이 사죄하고 배상하라. 그냥 잘못된 사죄 않겠다 말씀하셨고 시할아버지분들 100살 넘으셔서 서울까지 오시기 힘든 상황입니다. 예전에 그 일본이 수출기재 할 때 할인강의 같은 그때 시할아버지 혼자서 그 서울 올라오셔가지고 자기 때문에 당신 때문에 이 할인강이 낙하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불쑥 변호사들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데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서울까지 오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지난번에 뵀을 때 먼저 간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결과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중에 한 사람 남았지만 나머지 분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결과를 저희가 대단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유족분들이 많이 이 원고분들 돌아가셔서 계신데요. 그 정부가 주겠다는 돈, 판결금은 1억 정도 됩니다. 지연이자까지 하면 2억 가까이 됩니다. 이건 받지 않겠다라고 결정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뭐 피해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분들이 아무리 많은 큰 돈을 받는다고 해도 그 피해가 회복되는 건 아니라고. 그리고 이분들은 판결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되는 채권입니다. 채권. 그리고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한국 정부가 먼저 주겠다. 다시 돌아가시려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 대해서 쉽게 거부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역시 강제동원의 사실 인정을 바탕으로 한 사죄 그리고 또 배상이라고 하는 것도 사죄의 증거로서 의미가 있는데 이분들께서 말씀하신 것, 이분들이 지금
뭐 어제, 내일이고 뭐 오늘이고 내일이고 모레고 언제 돌아가는지 이상하지 않은 연세 시간 40대 넘으셨고 다 넘습니다. 분들께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분들이 지키고자 했던 그런 인권과 존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정말 저희들이 생각하고 이걸 제대로 실현할 책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중요한 말씀 들으면서 글쎄 거친 표현 지금 이게 재방송하고 또 안민석 TV에서 생중계되기 때문에 거친 언어를 쓰기는 좀 부적절하긴 합니다만은 피가 꺾고 솟구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원래 하여튼 발표 잘 들었는데 다시 한번 박수 좀 부탁드리고요. 원래 뭐 종합토론이라는 뭐 형식은 있지만 그거보다는 우리 윤미향 의원님께서 좀 끝까지 정말 열심히 들어주시고 또 같이 눈빛 있고 대화를 나누셨는데요. 윤미향 의원님께서 마지막 전반적인 총평의 형식에 대신하는 말씀을 해주시는 걸로 오늘 자리는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들으면서 계속, 그러니까 그동안의 이제 활동의 역사에서 보면, 지금 한다면 또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아무리 반대로. 그게 그동안 65년 한일협정이 그랬고, 국민들의 저항이 있어도 결국은 해서 역사를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던 그런 과정들이 있어서 2015 한일합의로 됐습니다. 그렇게 반대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밀실에서 그렇게 최종적으로 불가역적인 해결이라는 걸 매듭을 짓고 나서 돈을 갖고 오니까 그 이후에 어마어마하게 힘든 과정이 있었어요. 근데 2015년 한일합의 이후에는 그때 국민적인 박근혜 정권에 대한 그런 국민적인 저항 운동이 굉장히 센 상태였어요.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밀고 일어났거든요. 학생들이 바로 그 합의 속에 들어있던 소녀상을 지키겠다라는 농성이 이제 바로 진행되면서 여론이 뭐 이건 을사늑약에 가까운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보수 언론의 기자에 의해서 나올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조금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은 지금 외교부에서 계속 피해자들 만나러 다니고 있잖아요. 네, 우리가 2015 한일합의를 막기 위해서 모금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은 강제동원 피해자들도 그렇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도 그렇고 그나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저희가 활동을 통해서 지원법을 만들어서 그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생활비를 늘 지원하고 그때 당시만 해도 월 350 정도의 생활비를 계속 피해자들이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병인비 1년에 한 1,000만 원 정도 해당되는 걸 쓸 수 있었고 또 건강보조비라고 해서 보약이나 병원비 그 의료보험 내지 않는 그런 비용들도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 쓸 수 있고 카드에 아예 힐링카드가 지급이 돼서 그런 여러 가지 지원이 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대안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은 할머니들이 이 화해치유재단 통해서 지급하려고 하는 이 1억 원을 거부하는 거는 너무나 물리적으로 힘든 일이다. 특히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안부 피해자들 같은 경우 그래도 그 법률적으로 뭔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직계가족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안심했지만 조카들까지 찾아다녔습니다. 당시 외교부가. 지금 이제 이 유족들 경우, 그러니까 피해 당사자, 강제동원 피해자 경우 그 가족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 삶이 그렇게 넉넉한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뭔가 정부와 협약을 한다면 뭔가 약속을 해서 계약서를 체결하고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한다면 양금덕 할머니와 그 최춘식 할아버지가 끝까지 저항하고 나는 일본 정부로부터 직접 사실을 받겠다. 일본 기업으로부터 직접 배상을 받겠다는 그 목소리를 한다 하더라도 이거 빼고 제외하고 이렇게 합의를 해서 발표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강구해야 될 텐데 늦은 측면이 있는 것 같고 한쪽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은 측면이 있지만 지금 안민석도 그때 그런 게 있었거든요. 저희가 2015 한일합의 끝나고 이후에 시민이 모금의 친구들에게 그와 맞는 지원금을 지금 양극 할머니 상을 드리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할 때 민주당 의원님들이 1억을 모금했어요.
세비를 받은 것에서 1억을 모으려고 했는데 그때는 민주당은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 1억을 넘는 이게 굉장히 컸어요. 그리고 그게 갖고 있는 메시지도 컸고,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이 2015 한일합의에 그렇게 반대하면서 이 신금을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금을 갖고 왔다는 긍정점이 있어서 일단 권리가 많이 됐어요. 99명이 되니까 좀 방에서 그런 결의를 할수 있을 것 같다. 세상에 기업을 올리고 만들어졌으니까 그런 상징, 상금으로 지원금 이런 차원이 아니라 위안부 했던 것처럼 인권상 혹은 무슨 역사 정의상 등등 그런 상으로 그와 맞물리는 그 상금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거니까 한계니까. 하지만 거기까지 가기까지 지금 윤석열 정부 아래서 힘든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이 현실적인 하나 해결되지 않으면요. 사실은 그 너무 힘겨운 일이에요. 가족들과 피해 당사자에게 그걸 고스란히 당신이 그거 거부해라라고 하는 것은 한국사가 진짜 뭣도 해준 것도 없습니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 그거 하나 한쪽하고 그 다음에 지금 저는 국회의원들의 모임을 만든 것도 대표적으로 시민사회가 조금 활용했으면 좋겠다. 열심히 어디 보내세요. 가달라.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뭐 활동의 가운데에서 일본 정부가 요구서나 서한이라는 걸 제대로 받아본 경우가 없잖아요. 또 답변을 해준 적이 없잖아요. 근데 저는 계속 시도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체 국회의원들이 일본 대사관 앞에 저는 침묵 시위를 하는, 이제는 정말로 한국 정부도 적극적으로 만나지만 일본 정부와도 일본 기업들에게도 직접 찾아가서 배상해라, 판결을 이행하라라고 요구하는, 왜냐면 그 당연한 그들의 책임이니까 판결을 이행해야 되는 책임. 그리고 현금화 조치도 한국 대법원에도 행정부가 지금 수도부 걸어놨지만 그 제대로 이행하라라고 하는 요구도 적극적으로 국회의원들 위원회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여러 가지 실천 방안들을 좀 구체화해서 할 필요가 있다. 아니면 형식상에 머물 수 있습니다. 이미 국회 지지치를 많이 경험을 해보셨지만 제가 한 3년 정도 활동을 해보니까 검토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뛰겠습니다. 그 뒤에는 사실은 그 상태에서 머물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안민석 의원이 굉장히 실천에 강한 의원이시잖아요. 이거 알고 하나요? 그 예전에 메이트 차관의 대구까지 왔다 갔다 하셨던 그 여력을 조금 다시 한번 활약을 하시면 그래도 옆에서 열심히 쫓아다니고 또 내려오는 앞장이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유네스코는 우리 한현 선생님이 계속 위안 문제 관련해서 유네스코 지도를 하고 있지만 역시 그 외교력 일본 정부의 외교력은 뭐 누가 따라가기 힘들거든요. 우리는 그게 너무 안 돼 있어요. 우리는 그런 인권 외교를 펼치지 않으니까. 우리는 뭐 맨날 안보 외교만 국익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국익이 아닌 국익을 계속 잃어버리는 굴종하는 외교를 지금 벌이고 있는데 이런 유네스코 문제야말로 정말 다른 그러니까 한일 간의 일본 거 말고 동북아 거 말고 이쪽 유엔 인권 사회가 이쪽에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외교부 안에서도 인권 외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외통위 안에 의원님들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시민사회가 해내고 또 저희대로 할 수 있고 하는 방법으로 실천 전략들을 좀 문제를 세워서 일할 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하고 함께 뭔가 좀 더 큰 모임을 만들어서 어떻게 되는 그렇게 활동을 판을 따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저희가 마침 이제 28일, 1일, 2일 일본 가서 항의서도 전달하고 또 그쪽에 시민단체들도 만나고 전국에서 몰려오는 일본 미학 학생들을 만나서 이런 현황을 좀 공유하고 앞으로 일본에서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행동 계획도 좀 세우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미 만들어지는 시스템적 자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뿐만 아니라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네, 안민석 의원, 품평. 예. 그래요? 네.
마이크 좀 올려주시고요. 예. 안민석 TV에서 나가고 있으니까 댓글 열심히 좀 달아주십시오. 아까 제가 이번에 첫 시작에 깨달은 게 대한민국 국회 내에 친일 세력이 분명히 있다. 저는 아주 이번에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과 앞으로 내가 맞서 싸우겠다. 그 지금 오늘 뭐 다짐드리고 합니다. 좀 전에 윤미향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뭐 다 동의하는 내용이고, 윤미향이가 살아났구나. 윤미향의 부활.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 윤미향 의원이 지난 3년 동안 본인이 하고 싶었던, 하고자 했던 역할을 이 국회에서 했더라고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을까. 한 사람의 국회의원이 명분 있는 아젠다를 가지고 헌신하고 열정을 바치면은 바뀝니다. 바뀌는데요. 그 바뀌는 것을 두려워했던 그러한 세력들이 또 윤미향을 손발을 묶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었겠다.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잃어버린 3년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친일 청산 이 문제를 우리가 또 소홀히 하는데 그 주도적인 역할을 우리 윤미향 의원이 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한 그 정말 아쉬움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사도 광산 이건 뭐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일을 이제 윤미향 의원이 이제 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김준혁 교수의 제안을 받아서 이걸 할 때도 가장 떠오른 인물이 윤미향 의원을 데리고 모시고 가야 되겠다 이제 그 생각을 했고요. 또 제가 딱 전화를 드리니까 뭐 무조건 간다. 그렇게 이제 반응해 주셨고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이번에 이제 사도강산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이것을 이제 단순히 한번 뭐 이벤트성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이 반대 운동을 하면서 국회 내에 있는 친일 세력과 또 맞서 싸우고 또 이제 국민의 지지를 얻어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좀 집요하고 끈질기게 무산시키는 그런 성과를 이제 내도록 하고요. 나머지는 좀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전문가들과 시민사회 여러분들께서 남아있는 기간 동안이나마 1년 동안 우리 윤미향 의원님과 함께 좀 힘을 모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민석 의원님께서는 문화유산 역사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예전 문정왕후 어버 반환 수동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습니까? 앞으로 더 이제는 그 친일 청산과 관련된 역할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윤미향 의원님께서는 한 번 더 하셔가지고 더 강력하게 저희 기대하고 옆에서 열심히 서포트 하겠습니다. 예, 약속드립니다. 예. 자, 강제동원 배상과 사도 광산 세계문화 등재 관련된 이게 콜로퀴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세 분, 또 우리 옆에서 열심히 도와주신 안민석 의원님, 의원실 보좌진 여러분 감사드리고 국회 또 관계자 여러분, 또 멀리 수원에서 올라와 주신 우리 청중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이걸 통해서 또 앞으로의 한일 간의 문제를 좀 깊이 있게 바라보는 민주시민으로 더욱더 발전되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예, 오늘 콜로퀴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